준호는 그날도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다.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검은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차의 소리였다. 28년 전 같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봄날이었다. 대기업 회장의 저택 뒤편에는 수십 년 된 벚꽃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6살 소년 준호는 처음으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이 집의 외동딸이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혼자서 꽃잎을 주우며 놀고 있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이 집 기사였다.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온 준호는 저택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같이 놀래? 서연이 먼저 다가왔다. 손에 가득 담은 꽃잎을 준호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늘 함께였다. 준호의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준호는 저택 마당에서 서연과 시간을 보냈다. 봄에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여름에는 정원 분수 옆에서,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었다. 집안 어른들은 처음에는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서연이 준호와 놀 때만 웃었기에 결국 묵인했다. 비 오는 날이면 둘은 같은 우산을 썼다. 서연이 들고 준호가 받쳐주는 시기였다. 우산은 늘 서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준호의 왼쪽 어깨는 늘 젖어 있었다. 준호야, 넌 왜 맨날 젖어? 서연이 물었다. 괜찮아. 나는 안 추워. 준호는 대답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서연이 웃으니까 괜찮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서연은 사립학교에, 준호는 공립학교에 다녔지만 방과 후면 저택 마당에서 만났다. 서연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 단어를 준호에게 가르쳐 주었다. 준호는 학교 운동장에서 주운 네잎클로버를 서연에게 주었다.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봄, 서연이 물었다. 우리 어른 되면 뭐 할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나는 서연이 곁에 있고 싶어. 서연이 웃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자. 어른 되면.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서연은 외국 유학을 다녀왔고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그래도 명절이면 방학이면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만났다. 변한 것도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서로를 보는 눈빛만큼은. 대학생이 된 어느 봄날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저택 뒤편에서 준호와 서연은 마주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준호야. 서연이 불렀다. 응. 우리 아직도 기억해? 어릴 때 한 약속?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나도 기억해.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근데 준호야, 우리 이제 진짜 어른이 됐잖아.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준호는 알았다. 자신과 같은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서연아. 준호가 입을 열었다. 나 아직도 너 곁에 있고 싶어.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꽃잎 하나가 그 눈물 위로 떨어졌다. 그날 두 사람은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다. 28회를 함께한 우정이 사랑으로 이름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벚꽃나무는 알고 있었을까? 해마다 피고 지며 그 아래에서 벌어질 모든 이야기를. 저택 2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연인이 된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러웠다. 저택 안에서는 절대 손을 잡지 않았다. 눈빛도 최대한 피했다. 준호의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사랑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준호는 저택 뒷문 밖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서연은 나오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이 흘렀다. 준호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저택 담벼락을 서성이던 준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서연의 아버지, 회장이었다. 따라오게. 차가운 목소리였다. 준호는 차에 올랐다. 차는 저택 본관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서연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앉게. 회장이 말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20년을 일했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성실한 분이지. 나도 그걸 안다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네는 그 은혜를 이렇게 갚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가? 서연 씨를 만난 것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인 줄 알면서 왜 했나?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저희는 진심이에요.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서연이 움찔했다. 진심? 내가 뭘 안다고 진심이라는 말을 해?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다. 넌 이 집 외동딸이야.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내가 원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겐 해야 할 책임이 있어. 회장이 다시 준호를 바라봤다. 자네 아버지한테는 내가 따로 말하지 않겠네. 자네가 알아서 정리하게.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리요? 앞으로 서연이를 만나지 말라는 뜻이네. 그건 안 됩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뭐?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그럼 자네 아버지 일자리도 포기할 수 있나?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세요. 서연이 소리쳤다. 조용히 해. 넌 오늘부터 외출 금지다. 휴대폰도 압수한다. 회장이 손을 뻗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쥐었지만 내주지 않았다. 싫어요. 줘. 싫다고요. 회장이 직접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그만 나가게. 회장이 말했다. 준호는 일어섰다. 서연을 바라봤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준호는 저택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조차 힘들었다. 뒷문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뒤따라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낯선 얼굴들이었다. 잠깐. 한 남자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뭐죠? 준호가 물었다. 경고야. 서연 양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 당신들 누구세요? 알 필요 없어.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다. 다른 남자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쳤다. 숨이 막혔다.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남자들은 그대로 돌아갔다. 준호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생각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어떻게든 서연을 만나야 한다고. 사흘 후였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 앞 골목에 들어섰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회장의 비서였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준호 씨,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차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준호는 차에 올랐다. 비서는 트렁크에서 검은 가방을 꺼내 준호 앞에 놓았다.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이게 뭡니까? 준호가 물었다. 5억입니다. 비서가 답했다. 5억이요? 네.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서연 씨 곁에서 떠나주세요. 그게 회장님의 뜻입니다. 준호는 가방을 바라봤다.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다. 아버지가 20년 일해도 벌지 못한 돈이었다. 안 됩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생각 좀 해보시죠. 서연 양을 위해서라도요. 서연 씨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준호가 가방을 밀었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못 삽니다. 비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서연 양이 평생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언제까지요? 필요하다면 평생이요.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후회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차가 떠나고 준호는 골목에 홀로 남았다. 하늘을 보니 별이 보였다. 어릴 적 서연과 함께 새던 별이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서연을 다시 만나겠다고.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저택은 요새처럼 단단했고 서연은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준호는 집으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매일 저택 주변을 맴돌았다. 담벼락 너머로 서연의 방 불빛만 바라봤다. 창문은 늘 커튼이 쳐져 있었다. 서연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준호는 편지를 썼다. 저택 우편함에 넣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마 서연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괜찮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학교 일 힘드냐?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2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준호는 저택 뒷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서연이 나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뒷문이 열렸다. 나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다. 저택에서 일하는 가정부였다. 준호 씨? 가정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서연 씨는요? 괜찮은가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가씨는 방에서 안 나오세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가 해고될 수도 있어요. 가정부가 고개를 저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서연 씨한테 제가 여기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가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 번만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잠들지 못했다. 서연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서연이 아프고 있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사흘 뒤 가정부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내일 새벽 5시 뒷문. 준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섰다. 저택 뒷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5시였다. 어둠 속에서 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서연아. 준호가 달려가 서연을 안았다. 서연은 준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보고 싶었어?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떻게 나왔어? 준호가 물었다. 가정부 이모가 도와주셨어. 10분밖에 시간이 없어.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우리 도망가자. 뭐? 이대로는 안 돼. 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망가서 어떻게 사는데? 몰라. 근데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간절함이 보였다. 생각해 볼게. 준호가 말했다. 빨리 생각해줘.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서연이 준호의 손을 꽉 쥐었다. 알았어. 내가 방법을 찾을게. 둘은 다시 한번 껴안았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준호는 학교를 빠졌다.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았다. 결혼, 독립, 자립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성인이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호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200만 원 정도였다. 보증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저녁 때 준호는 고시원 광고를 검색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들이 있었다. 방은 좁았지만 두 사람이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준호는 계산했다. 자신의 아르바이트비와 서연이 일을 구한다면 생활할 수 있을까?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서연을 만났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다. 서연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다. 생각해봤어. 준호가 말했다. 우리 혼인신고하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그리고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자.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일할게. 뭐든지 할게. 내 주민등록 등본 떼올 수 있어? 모르겠어. 해볼게. 그럼 이번 주 토요일 구청 앞에서 만나자.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 서연이 물었다. 무섭지. 준호가 솔직하게 답했다. 근데 너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 서연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약속했다. 토요일 오전 10시 구청 앞에서 만나기로.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준호는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다. 옷 몇 벌과 통장, 신분증, 그리고 어릴 적 서연이 준 네잎클로버 책갈피.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다. 서연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토요일이 왔다. 준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버지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구청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와 있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서 있었다. 왔어? 준호가 물었다.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가 그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았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준호의 손도 떨렸다. 이것이 정말 맞는 선택일까? 서연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서연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다. 제출할까? 준호가 물었다. 응, 하자. 서연이 대답했다. 서류를 창구에 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저택도 회장도 그 누구도 이제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구청을 나서며 서연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 일단 방부터 구하자.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거리는 낯설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되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자신들만의 공간이었다. 서연은 작은 배낭을 내려놓으며 방 안을 둘러봤다. 여기서 우리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사실 자신도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서연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페인트 자국과 곰팡이 얼룩이 보였다.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와는 너무 달랐다. 후회 안 해? 준호가 물었다. 아니. 서연이 즉시 대답했다. 넌? 나도 아니야.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준호는 이불을 서연 쪽으로 더 당겨주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일자리를 찾았다. 준호는 기존에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서연은 카페에 지원했다. 이력서를 쓰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학력란에는 명문대 재학이라고 썼지만 경력란은 비어 있었다. 그래도 몇 군데 카페에서 연락이 왔다. 일주일 후 서연은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커피 만드는 법도 몰랐고 계산기 사용법도 서툴렀다. 첫날은 실수투성이었다. 주문을 잘못 받고 잔돈을 틀리게 주고 커피를 엎질렀다. 사장은 한숨을 쉬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퇴근 후 서연은 손을 보며 울었다.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이 있었다. 괜찮아? 준호가 연고를 발라주며 물었다. 응, 괜찮아.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 달이 지났다. 두 사람은 조금씩 적응해 갔다. 서연은 카페 일에 익숙해졌고 손님들도 친절한 서연을 좋아했다. 준호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추가로 맡았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다. 서연이 출근할 때 준호는 퇴근하고 준호가 출근할 때 서연은 퇴근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 모두 쉬는 날이었다.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돈이 없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다.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기억나? 서연이 벚꽃나무 앞에 멈춰섰다.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 뒤편 벚꽃나무. 우리 거기서 처음 만났지. 서연이 웃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서연이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행복해? 서연이 물었다. 응. 너랑 있으면 행복해. 준호가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다. 밤마다 준호는 고민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서연을 위한 길일까? 서연은 넓은 저택에서 자랐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컸다. 지금은 3평짜리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2달째 서연이 감기에 걸렸다.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 약국에서 약만 샀다.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졌다. 결국 준호가 병원에 데려갔다. 진료비를 내고 나니 통장 잔액이 바닥났다. 미안해. 서연이 말했다. 왜? 내가 아파서. 그게 내 잘못이야? 준호가 서연의 이마를 짚었다. 아직 뜨거웠다. 집에 가서 푹 쉬어. 근데 카페는? 내가 연락할게. 오늘은 쉬어야 해. 준호는 서연을 고시원에 재우고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일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이대로 괜찮을까? 서연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서연은 깨어 있었다. 잠 안 자? 너 기다렸어. 서연이 일어나 앉았다. 준호야,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줘. 힘들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힘들어. 준호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견딜 수 있어. 너랑 함께라면.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준호가 서연을 안았다. 넌 내 전부야. 짐이 아니라.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3달째 작은 변화가 생겼다. 서연의 카페 사장이 시급을 올려주었다. 성실하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준호도 편의점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급여가 조금 올랐다. 2사람은 조금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화장실이 딸린 작은 방이었다. 주방도 있었다. 처음으로 집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서연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연습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점점 나아졌다. 준호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맛있어. 준호가 말했다. 과장은 아니었다. 서연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다. 다행이다. 서연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준호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다. 퇴근길을 걷고 있었다. 새벽 2시였다. 거리는 한산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다. 초록불이 들어왔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옆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높이며 다가왔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차는 준호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브레이크 소리는 없었다.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연일까? 아니면 준호는 차 번호를 기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준호는 불안했다. 이것이 경고일까? 서연의 아버지가 보낸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확신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자고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깨우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만약 정말 사고였다면, 만약 다음번에는 피하지 못한다면, 서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행복은 언제나 짧았다.
그리고 불안은 언제나 길었다. 이 삶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없었다. 그 하루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날 이후 준호는 조심했다. 퇴근길에는 항상 주변을 살폈다. 검은 차가 보이면 멈춰섰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2번, 3번 확인했다. 서연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평온하게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준호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우연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목요일도 평범한 하루였다. 준호는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다. 저녁 6시였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곧 도착해. 오늘 뭐 먹을까? 답장이 왔다. 김치찌개 끓였어. 조심히 와. 준호는 미소 지었다. 서연의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횡단보도 앞에 섰다. 빨간불이었다. 옆에 회사원 2명이 서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서연이 보낸 사진이 있었다. 냄비 가득 끓고 있는 김치찌개 사진이었다. 초록불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다. 준호도 따라 걸었다.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였다. 왼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준호는 뛰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너무 가까웠다. 충격이 왔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떨어졌다. 아스팔트가 얼굴을 때렸다. 고통이 밀려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변이 흐려졌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달려왔다. 구급차 불러요. 정신 차려요. 목소리들이 멀게 들렸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던 얼굴. 첫 키스를 했던 날의 얼굴. 김치찌개를 끓이며 기다리고 있을 지금의 얼굴. 미안해. 준호는 생각했다. 약속 못 지켜서. 의식이 흐려졌다. 병원 응급실이었다. 의사들이 뛰어다녔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제세동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다. 오후 6시 45분. 준호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서연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있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8시가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달려가 문을 열었다. 준호가 아니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혹시 김준호 씨 가족분이십니까?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저는 아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문을 열어주고 소파에 앉았다. 경찰관이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 6시 10분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듣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김준호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경찰관이 말을 멈췄다.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경찰관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방금 문자 보냈는데.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준호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다. 곧 도착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일어섰다. 병원 영안실이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위에 준호가 누워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천을 들쳤다. 준호였다.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자는 것 같았다. 준호야. 서연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일어나. 목소리가 떨렸다. 장난 그만해. 눈물이 흘렀다. 제발.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미 체온이 식어 있었다. 서연은 무너졌다.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서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는 물러섰다.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사고였다.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CCTV에 번호판이 찍혔지만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치했다. 고의적으로 속도를 높였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서연은 알았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장례식은 조용했다. 준호의 아버지가 왔다. 늙어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준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준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호는 행복했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에 나한테 그랬어. 서연이랑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고. 서연은 또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갔다.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가왔지만 서연은 물러섰다. 만지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서연아. 어머니가 불렀다. 아버지가 시킨 거죠?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사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준호를 죽였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냥 경고였어. 겁만 주려고 했어. 경고요? 서연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고라고요? 실수였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섞인 얼굴. 이제 만족하세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없어졌잖아요. 원하시던 대로. 서연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하다는 말로 준호가 돌아와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예전에 준호와 함께 보던 천장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도 마른 것 같았다. 그저 공허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잠도 자지 않았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째 서연은 병원에 실려갔다. 탈수와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다. 입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했다. 약을 처방했지만 서연은 먹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연은 병원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묘지로 향했다. 준호의 묘 앞에 섰다.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다. 서연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것.
준호야.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해. 늦었지?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때 말했잖아. 같이 살자고.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수면제였다. 나 이제 갈게. 너한테로. 뚜껑을 열었다. 알약을 손에 쏟았다. 기다렸지? 서연은 알약을 입에 넣었다. 물 없이 삼켰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준호의 묘비에 기댔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준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사랑해. 마지막 말이었다. 눈이 감겼다. 벚꽃잎이 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해가 졌다. 묘지기가 서연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이미 늦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회장도 왔다. 하지만 관 앞에 서지 못했다. 멀리서 바라만 봤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다. 서연은 준호 옆에 묻혔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비석. 그 위로 벚꽃이 떨어졌다. 석 달 후 회장의 비서가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의 진실을 고백했다. 회장의 지시로 준호를 위협하려 했다고. 하지만 실수로 죽게 되었다고. 재판이 열렸다.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벚꽃은 해마다 피고 졌다. 묘지의 벚꽃나무는 점점 커졌다. 두 개의 비석을 감싸며 어린 시절의 약속, 같이 살자던 그 약속, 가장 슬픈 방식으로 지켜졌다.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함께 잠들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